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제목이 좀 거창하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뉴 노멀이라는 말이 아주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뉴 노멀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저도 뭐 그렇지만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 노멀은 이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특성상 뉴 노멀은 이노베이션처럼 거듭 새로워지는 거듭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도 이렇게 뉴 노멀로 치닫고 있는데 이 시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 다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뭔가 나의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 또는 열쇠 낱말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뉴 노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일단 말이 나온 책을 좀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 처음 이 말이 쓰였습니다. 부의 탄생, 부라는 게 뭘까요? 우리말로는 가멸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부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귀한 것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창고로 가득 쌓아놓으면 그것을 이제 부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웰스라는 것은 리치라는 것, 리치는 이제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웰스라는 것은 뭐 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가멸차다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 뜻을 살펴본 바로는 어떤 그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가장자리가 있을 때 그 가장자리까지도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가멸차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욕망의 크기가 있을 때 그 욕망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가멸차다. 그래서 다 찼다.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다 채워졌다, 메워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자리까지 메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가멸차다. 그러면 나의 이 그릇의 크기, 내가 바라는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고도 성장을 좀 이제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거노믹스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부의 그 급신장을 이뤄왔는데요.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말쯤에 갑자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저 시대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던 한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좀 그랬고요. 갑자기 막 고도 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저성장으로 돌아갑니다. 뭐 7%에다가 지금은 3%, 2% 마이너스로도 돌아가죠. 이런 이제 성장이 이제 낮아지고 또 거기다가 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뭐 0.5% 금리 이렇게 거의 뭐 제로 금리잖아요. 일본 뭐 이런 다 제로 금리인데 금리가 막 떨어지고 또 물가가 예전에 인플레처럼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 물가도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저물가 이런 삼저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그 경기가 호황을 이제 누리던 이런 시기랑 비교해 보자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삼저 시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생산성을 높이고 또 뭔가 부를 이제 계속 유지해 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이런 대안 찾기를 시작해야 됐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것 대안 해결책 이것을 가리키는 낱말이 바로 노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대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규칙으로 정해지거나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해서 노모스는 원래 이제 법이란 뜻인데요. 이런 규칙 또는 규범 이렇게 하나의 매뉴얼 이런 방식으로 정착된 내용을 바로 우리는 노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뉴 노멀이라고 하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은 옛날에 이런 규범을 가지고는 이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이런 규범이 요구된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멀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우리말 실력이 조금 이제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중간 시험 답안지를 보니까 뭐 저보다 더 우리말을 잘 쓰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로운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뜬금이라는 말입니다. 뜬금없이 느닷없이 뭐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인데요. 뜬김이라는 것은 뜬금은 이렇게 장이 설 때 그날에 이제 쌀값 쌀의 어떤 시세를 정해 두는 것을 뜬금이라고 합니다. 금을 띄운다 이런 것이죠. 금이라는 것은 돈이란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시세를 정하는 것 이것을 금을 띄우다라고 하고 그렇게 띄워서 잡아놓은 금을 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뜬금이 있어야만 그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거래한다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이라는 것은 그날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그 뜬금이라는 것이 그날 상한가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값을 얘기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뜬금 이상으로 값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뜬금이라는 것은 그날의 시세 가운데서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고 파는 이 값이 흥정값이라고 한다면은 이 흥정값은 그 뜬금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new normal이라고 하면 새로운 뜬금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잡아놓은 이 뜬금은 무너졌고요. 왜 무너졌냐면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이제 금을 우리가 다시 띄워가지고 새로운 뜬금을 잡고 그 새로운 뜬금에 맞춰서 그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뜬금이 이제 날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여살이의 틀, 제가 모여살이 또는 모아리 이것은 사회에 우리말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데 모여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모여살이의 틀이 그날 바뀌고 있다. 우리가 초기에 이제 코로나19 대응 때 보면 이러한 그 어떤 뜬금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뜬금이 바뀌면은 이 바뀐 틀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거기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삶이 이리저리 비틀리거나 뒤틀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이제 방송 내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메리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총으로 물론 여러 차례 이제 뭐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마스크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죽인 이런 걸 보고 우리의 이러한 그 하나의 일상의 어떤 관념이랄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꾸기 힘든 것인가 자기 신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바꾸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걸 새삼 다시 느껴봤는데요. 자, 뉴 노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던 앞선 모여살이의 틀 이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여살이의 틀이 이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살이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살이가 갖춰지니까 이미 있었던 것들, 앞선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살이, 세상살이, 새로운 삶의 틀을 우리가 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부 반응이 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거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이런 그 산업의 기계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응이 좀 어려웠기도 했고요. 또 그것이 비록 생산성은 아주 높였지만은 우리가 흔히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리하죠. 그런데 그 배기가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환경 오염은 또 누군가가 이것을 또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병원비를 써야 한다든지 또는 공기청정을 위해서 또 뭐 전기요라든지 청정기를 사야 한다든지 또 정부도 이런 이제 노후 폐차를 위해서 경유차 폐차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야 한다든지 이렇게 예상치 않은 그러한 그 거래를 통해서 예상치 않은 제3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효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벌어진 일. 그 둘 간에 사고 파는 일을 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 이득 보고 한 사람 뭐 이렇게 저마다 이득을 이제 챙기겠지만은 갑자기 이런 둘 사이를 넘어서서 제3자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기계화가 돼서 생산이 늘어났는데 이 생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소비가 뒤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기계화되면서 결국은 실업자들이 크게 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디지털화 또는 자동화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적응하는 단계이죠. 아직 우리는 이런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뜬금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뜬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기술 혁신은 결국 생산 시스템을 급격히 바꿔놓았고 결국 그것은 외부 효과로 고용 정체 또는 실업률 증대라는 뭐 이런 이제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렇게 고용이 줄어드니까 정부가 강제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게 되는데 또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최저임금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좀 보존해주고 생계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업은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임금을 이제 높여야 하는 이런 압력에 맞서서 무인화라는 것을 이제 자동 기계라든지 어떤 계산 기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무인화라는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을 확대하거나 또 다운사이징 이렇게 조직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결국은 생산성은 늘리되 이렇게 노동은 크게 줄이는 이런 전략을 펼쳐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노동력이 줄어드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노조들은 더 강하게 노동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조가 노동권을 강조하게 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에 노조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또 두려워해가지고 더 많이 사람을 또 해고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뒤따라가면서 이런 새로운 규범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조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규범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는 것을 좀 꼽을 수 있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결국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금을 투자해야 되죠. 근데 창조 경제는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말만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엉터리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좋았지만 실제 내실로 보자면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을 키워가지고 강소기업을 키워서 처음엔 뭐 한 10명, 20명이었던 것을 500명 단위로 키우는 이러한 이제 좋은 정책 방향이었지만은 내실 있게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효과는 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소득 주도 성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이런 그 네트워크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경제하고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잘 들어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을 보존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것은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에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경제가 이렇게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 있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또 분업화되고 또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업화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열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에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디지털 기반 뉴딜 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이건 아주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말 자체가 디지털 기반이니까 디지털 경제로 아주 급속히 선회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건 당연히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뉴딜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한국은 이렇게 디지털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방송에서 떠드는 뉴 노멀, 이것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긴급 노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긴급 노멀, 위기상, 재난 시에 재난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간단히 정식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제 전체, 정치 전체,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틀 자체의 바뀜이라기보다는 재난의 틀에 맞춰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은 포스트 코로나겠죠. 포스트라는 것은 지난 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뒤 우리의 새로운 세상살이가 펼쳐지겠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택 이코노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계속 말이 어렵네요. 언택이라는 것은 컨택이라는 말에 un을 붙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케이. 네. 컨택이라는 것은 함께 손을 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함께 이제 손을 댄다 또는 이어 맞댄다, 잇대기 이런 뜻입니다. 컨택은 함께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잇대어지는 것, 이것이 컨택입니다. 그럼 언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닿아 있고 손을 대고 있던 것을 떼어 놓은 상태,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네요. 자, 제가 잠깐 요걸 우리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언택트라는 건 뭐냐면 손이나 눈길, 눈도 이제 마주치는 거 싫어할 경우 많잖아요. 또 말을 어서 오세요, 뭐 뭘 찾으세요 이런 거 싫어할 때가 많잖아요.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 이렇게 하는 묻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이런 것을 묻지 않는 그런 택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다 똑똑하다 보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게 어딘지도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쇼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키오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서 계산하고 하는 이런 무인화 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택입니다. 그러니까 눈, 손, 뭐 이런 것들,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서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안대기 이렇게 또는 안 닫기 이렇게 좀 뭐 발음도 좀 그렇죠, 그죠? 언택트니까 안 대기 이렇게 할 수 있을 테고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때 이제 손이 서로 이제 닿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쭉 열거를 제가 해놨는데요. 식당, 카페, 클럽, 체육시설, 호텔, 극장, 미술관, 쇼핑몰 등등. 뭐 아무튼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으로 안대기가 이제는 하나의 우리의 새로운 이제 규범이 됐다. 안대기 이것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가 지난 뒤에도 이렇게 안대기 기술, 안대기 경제는 아마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아마 이 안대기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급성장한 것이 택배 물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이것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 컨택트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잇대기입니다. 컨택트는 이때는 이제 잇대기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잇대는 거, 이어주는 거, 전자상거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또는 자동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원격 강의 또는 줌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했었죠. 줌을 통한 이제 화상 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규범입니다. 이때 쓰이는 가장 중요한 규범은 뭡니까? 안 대기입니다. 손을 안 대고 말을 안 대고 알아서 스스로 혼자서 즐겁게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대기 경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대기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는 순간 그 전에 이렇게 손을 대야만 했던 또는 말을 섞어야만 했던 그리고 서로 눈빛을 통해서 어떤 교감을 가져야만 했던 이런 경제들은 디스트럭션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괴 기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파괴가 아니고요. 허물어지는 거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맥도 못 추고 힘도 못 쓰고 그냥 저절로 허물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허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하나의 새로운 규범이 생겨나는데
자, 이 규범은 바로 안되기가 필요해진 어떤 그 세상살이가 필요해진 거죠. 이 안되기의 세상살이가 도래하면 이런 안되기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안되기의 기술이 발달하면 결국 안되기 경제와 안되기 문화가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말이 좀 고약합니다. 언택트도 고약하고 안되기도 고약한데 뭐 둘 다 고약하니까 그냥 둘 다 쓰시죠.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그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택이라는 것이 안 되기, 손 안 대고 뭘 하고 싶어 하는 욕망, 또는 손을 대선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발생을 하고,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문화로까지, 경제로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또 하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어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플랫폼도 이게 뭐 아주 쉬운 말인데 우리 번역을 못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이런 그 기차의 승강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그런 평평한 땅 떼기, 마당, 바닥,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 용어로 말할 때는 자동차의 어떤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뼈대는 단순하지 않고 층층 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실제로는 평평한 땅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에 작동하는 모든 부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뼈대와 같은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저는 그것을 뼈대 틀이라고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틀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뼈대 틀 또는 틀뼈대. 이렇게 해서 틀뼈대 또는 뼈대 틀이 잘 갖춰지면은, 이것이 잘 갖춰지면은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제 에이전트, 모든 이제 이런 그 어떤 기능을 갖춘 어떤 집단들이 그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재조합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조합 혁신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뼈대의 틀이 잡힌 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 없이는 재조합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갖춰 줘야 될 것은 뼈대의 틀입니다. 이게 틀의 뼈대를 잘 잡아 놓으면은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유튜브도 하나의 뼈대입니다. 이런 뼈대 틀이 갖춰지면 그 안에 수많은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쌓이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 새로운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뼈대 틀이 짜일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홍기획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획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임팩트와 관련된 변화의 방향 리포트라는 짤막한 리포트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22일 날 냈으니까 최근 뉴스이네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가게 될 방향을 이제 새로운 뉴 노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홈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 좀 우리말로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멀티 홈이 뭡니까? 이거 집이죠. 홈은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물론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원격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집에 머무르면 밥을 해 먹게 되고요. 또 집에서 이것저것 놀이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집을 이제 여가의 어떤 이제 확장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심야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집이 여러 개의 기능으로, 밥해 먹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제 그 쓸모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멀티 홈이라는 겁니다. 멘탈 케어의 확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멘탈 케어 집에 콕 박혀 집콕을 하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살핌, 돌봄에 이런 정신적인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당연히 온택트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이다. 온택이라는 건 이제 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이제 그 컨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봇 경제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때 말하는 로봇이라는 건 스스로봇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 이제 듣고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또 가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뭐 로봇이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스테이크를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먹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스봇들이 이제 점점 우리의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멀리 이제 이런 그 해외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그 유통하는 구조가 아니고 자급자족과 같은 로컬 푸드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코리안 프리미엄, 코리안 효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이제 새로운 새로운 뜬금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 바로 안대기 기술, 또 안대기 문화, 안대기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무선으로 이제 선으로 이어지는 선잇기, 이것이 유무선, 선잇기, 이것이 언택트인데요. 선잇기로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율주행과 배달 로봇, 무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 모두 퍼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새로운 규범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 규범을 나의 것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와 무관한 것이고 나를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나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뜬금, 새로운 규칙 또는 새로운 규범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과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의 어떤 결과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공정함을 느낄까요? 아마 무슨 수학적 계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최후 통첩 이론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최후 통첩이라는 것은 뭐 외교에서는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한데 끝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티밋, 그죠? 얼티메이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끝내기 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논의하지 않고 딱 끝내는 말. 그것을 이제 놀이로서 펼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주고 A, B 두 사람이 이 돈을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자,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 10만 원을 나누는 하나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만 원을 둘이 그 결정된 방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가 나누겠다는 그 결정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A가 먼저 이제 얼만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A인데 이 A가 6대 4 정도로 배분하면 B는 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A가 7대 3이라든지 8대 3 이렇게 배분하면 B가 아예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만 A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7대 3, 뭐 8대 2 이렇게 배분한 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평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몫을 받지 못할지라도 공정함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공정함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과 공평, 이것에 대한 요구, 모두에게 고루, 두루 나눠줘야 한다.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고루, 두루 나누어줘야 하고 그 고루, 두루 별러주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저절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부러진 어떤 수학적 계산으로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적절한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비율이 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안대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이득을 한번 나누는 방식을 채택해 볼 수 있다면은 아마 이런 안대기 문화, 안대기 경제 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새로운 규범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3부를 마치겠습니다.